시간이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 투자론 들어와서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죠? 많지 않죠? 일단 투자 개념은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하고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의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인플레 해치라 그랬죠. 구매력 보호.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실물 자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금에 넣으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죠? 소득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중에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더라도 싼 이자로 사용을 해야 되죠. 싼 이자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게 내면은 이게 이제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싼 이자율의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정의 지렛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가 되어버리면 부의 지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지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뢰 효과가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가유순전후 했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가능총소득, 가능총소득이죠. 유는요? 유효총소득이고요. 순영업소득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고 세후현금 수지입니다. 100%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가능총소득인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찍힌 돈이 유효총소득이거든요.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때문이기도 하고요. 기타 소득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찍힌 돈, 유효에서 세 단계로 빠진다 그랬죠. 유효, 찍힌 돈에서 세 단계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입니다. 그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나타납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후. 이것만 기억해도요. 이제 나중에고, 경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영업경비라는 것이고요. 빚 갚는 거에 해당하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원금이자 합계로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내고 할 때 세금이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아까 재산세 말씀하셨죠. 그 영업소득세와는 별도로 예를 들어 원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든 안 하든 재산세는 나가야죠. 그러면 그 재산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영업경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영업경비로 들어가야 돼요. 영업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묻습니다.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도 묻습니다. 자, 어쨌든 가유순전후 외웠고요. 그 다음에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공부했죠. 기대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라고 했고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면서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근데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라 해도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저의 요구 수익률이 여러분과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뭐를 했나요? 위험의 개념이죠. 위험.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말한다.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큰 놈은 위험이 큰 거고요.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놈이에요.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안전하다 그래요? 위험하다 그래요? 안전하다 그죠? 2% 해서 예금 이자율이 2%다. 그럼 1년 뒤에 2%보다 더 줄 가능성 없죠? 덜 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없는 거예요. 예상치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펀드에 가입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죠. 왜 그래요? 펀드에 가입하면은요,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맡겨놓고. 펀드 매니저가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의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주식 투자하면은 내일 바로 그냥 박살날 수도 있죠. 하루 만에.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진폭이 크다는 겁니다. 위험의 크기가 크다는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변화가 큰 게 위험이 큰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분석한다고요. 위험 선호형을 전제로 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위험의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하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요. 평균은 무엇을 측정한 거예요? 수익을 측정한 거죠. 예. 평균 또는 가중평균 이렇게. 자, 이제 다른 위험의 종류라든가 위험 수익 상세 관계, 위험 처리 방법 이런 건 일단 지나가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평균 분산 모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크기하고 분산 크기하고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모형. 분산은 무엇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건 무엇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의 크기. 이거는 수익의 크기. 예, 이건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고 이거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게 분산이라고 말은 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 사실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는데요. A의 수익이 10%예요. B의 수익도 10%예요. A의 위험은 2.6%예요. B의 위험은 3%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요? A를 선택하는 거죠.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면은요. 이게 이렇게. 요놈하고. 예, 위험이 똑같죠, 이번에는. 위험이 똑같을 때 뭘 선택하고요? 수익이 더 큰 걸 선택하고요. 이런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수익일 때는 뭐를 선택하고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고요.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형입니다. 설령 위험 선호형이라 해도요.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합격하려면은 시험 칠 때는 이 중에 뭘 선택하냐 그러면은 C 선택한다 그래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C 선택하는 겁니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합니다. 대답을 할 때는 아시겠죠? 대답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양심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에는 합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A에서 C로, A하고 C, 이렇게. A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수익이 커지면서 뭐도 커지고 있어요? 예, 위험도 커지고 있죠. 이러면은 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를 평균 분산 오류라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예, 평균 분산 오류.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와 C 사이에서는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고요. 이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요.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변이계수라는 이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A와 B 중에 뭐 선택할래? 하면은 A. B와 C 중에 뭐 선택할래? C.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그게 아니고요. A에도 조금 투자하고 C에도 조금 투자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섞어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뜻하는데 원래 주식 투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주식 투자에서는 100만 원 갖고도 분산 투자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50만 원 갖고 투자하는데 무려 3종목 갖고 있어요. 이제 교육 차원에서 50만 원 가지고 이제 주식 3종목 갖고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뭐 10주, 뭐 5주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해결 방법이에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까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뜻은 개념은 분산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 말 들어봤습니까? 분산 투자는 어느 하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지금 제가 위험을 줄인다라는 표현을 썼죠. 위험을 줄인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그겁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를 줄이는 거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근데 위험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 섞어서 투자하면은 표준 편차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래로든 위로든. 자, 근데 자, 이 위험을 줄였는데요.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산 투자를 했는데요.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주식 시세판이 다 시퍼렇습니다. 다 내리막이죠.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투자안들이 다 영향받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자,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이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에서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뜻을 생각하고서 아,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에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 자,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니까 분산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를 투자해도 관계없고 저기를 투자해도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요, 투자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왜 조류독감 같은가요? 요즘도 지금 조류독감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조류독감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류독감 터졌다 그러면은 어떤 주식이 영향받을까요? 예? 어떤 주식?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가. 하림.
하림 닭고기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거죠. 다른 주가는 큰 영향 안 받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해도 모든 주가가 다 영향받지는 않잖아요. 영향받는 그 관련 업종이 영향받는 거죠. 관련 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류독감 터졌다고 삼성전자 주가 바뀌지 않아요. 아무 관계 없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류독감 같으면은 체계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체계적 위험하면은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는요,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종목은 다 영향받습니다. 중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려요. 중국에서 무슨 이렇게 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영향받습니다. 네, 저기 양적 완화했다. 양적 완화를 중지했다. 미국에서. 그럼 다 영향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투자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어떤 위험을 줄인다고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기억을 하실 때 요거 좀 이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그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조금만 줄이는 것보다는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항목을 여러 개를 섞는 거예요, 여러 개. 두 개만 놓고 볼 때는요, 두 개만 놓고 볼 때는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두 개만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림 닭고기를 주식을 100%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류독감 터졌어요. 그럼 이 100%가 전 재산이 다 내려가겠죠. 근데 반틈을 팔아가지고요, 반대되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백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돼지고기 관련 주식 갖고 있으면 되죠. 사람들이 조류독감 터지면 닭고기는 안 먹어도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닭고기 주가는 떨어져도 돼지고기 관련 주가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두 개만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다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얘가 떨어지는 걸 벌충해 주니까. 근데요, 구제역까지 터졌어요. 구제역까지.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조류독감 주식, 닭고기 주식 반틈, 돼지고기 관련 주식 반틈, 둘 다 터졌어요. 조류독감도 터지고 구제역도 터지고, 그럼 둘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씩 해가지고 닭고기 주식, 돼지고기 주식,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같잖아요. 구제역 터지면. 수산 쪽으로. 이게. 생선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는 못 먹어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터진 적이 언제 있었는데요.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10년인가? 9년인가? 2009년인가 이거 동시에 터졌어, 양쪽 다. 조류독감하고 구제역하고 동시에 터졌거든요. 그때 막 닭 끓여먹고, 닭도 끓여먹고, 돼지도 끓여먹고, 다 끓여먹었어요. 그때 무슨 오양수산인가 무슨 사조인가 뭔가 이게 한 달 보름 만에 더블로 뛰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둘 다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수산 쪽으로라도 가서 이 식물성 아닌 동물성을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더 하라고요. 근데 방사능 오염까지 터졌어요. 이게 동시에 다 터지기는 어렵잖아요. 동시에 다 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목수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자,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용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더 어려운 개념이 이제 뭐 상관계 순위, 최적 포트폴리오니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84쪽
포트폴리오까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86쪽에 투자 결정 준거, 이거는 아까 하나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 요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 그것만 알아도 되고요. 투자 결정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 있죠.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 시간 가치 하면은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하고 똑같은 가치가 아니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아마 끔찍할 겁니다. 거기도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으면 관계없고요. 근데요, 공식이, 그 표 안에 공식이 있죠. 표 안에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일시불의 내각계수 하는 거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 플러스 R에 N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연금의 내각계수 해서 이상한 공식 있죠. 그거는 삭제. 두 번째 공식 삭제. 그러니까 연금의 내각계수 말은 남겨놓고요. 말은 남겨놓고 뭐만 삭제하라고요? 공식만 삭제하라고, 삭제. 삭제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쳐버리면 안 되죠. 삭제 아예. 감채기금 계수에서 그 밑에 공식 있죠. 그것도 삭제.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돼 있죠. 그거는 공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 이렇게요. N승이에요. N승. N승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해서 공식이 있죠.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그것도 공식 삭제. 저당상수해서 공식 있죠. 삭제. 눈길도 주지 마세요. 남겨놓은 거는 딱 이 두 가지만 남겨놔야 돼요. 다른 공식은 삭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의미입니다. 제가 삭제하라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요. 가능성이 1%라도 있기는 하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외우시라고? 1%는 뭘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10% 이내의 공식이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공식이다. 삭제입니다. 전부 다. 10% 이내라 할지라도 삭제예요. 왜냐? 못 외웁니다, 이거. 못 외워요. 외워도 까먹습니다. 기억나도 어떻게 이용하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줄을 알아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이거는 틀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면은. 그런 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다른 거 중요한 거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가 딱 10년 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2004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합격률이 0.7%예요. 1000명 중에 7명 합격했습니다. 어떤 학원은 합격생이 한 명도 없어요. 수백 명 중에. 왜냐하면 전교 3, 4등 해야 합격하니까. 500명 그 정원에 3, 4등 해야 그 안에 들어야 합격하니까 어떤 학원은 수백 명 중에 한 명도 안 되죠. 합격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이 나왔어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럼 계속 연금의 내가계수만 나올까요? 그거 하나 맞추려고 공식을 다 외워야 돼, 이거. 그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2005년도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제 손에 장 지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그래도 만약에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래도 출제되면, 그럼 여러분은 찍으면 되는 거고, 저는 찢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간단한 거죠. 그럼 찍으면 되는 거죠, 까짓거. 아시겠죠? 저는 될 수 있으면 공식 외우지 못하게 합니다. 공식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공식 외워도 다 까먹는 걸 왜 외워요? 예, 공식 안 외워도 풀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공식이다 그러면 외워야 돼요. 제가 외우세요 하는 거는요, 그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사람이 외우세요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이게 일시불 내과계수, 일시불 현과계수인데, 지금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자, 지금 현재 100만 원이란 돈이 있어요. 자, 이게 1년 후에 얼마하고 같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 이자율을 이제 가장 객관적인 이자율이라고 하면은, 시장 이자율을 이제 간단하게 그냥 10%라고 할게요.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 얼마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110만 원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2년 후에는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게 연 10%죠, 보통. 맞나요? 연 10%예요. 2년 후에 얼마하고 같아요? 120만 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원금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복리 계산이에요. 우리는 달리 계산 안 합니다. 달리 계산하면 120, 130, 140 이렇게 가는데, 달리 계산 절대 하면 안 돼요. 복리 계산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서 다시 10%예요. 그럼 여기가 120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2년까지만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한 10년도 공부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이렇게 10% 계산해서도 하고 10% 계산해서도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할증한다 그래요. 할증.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를 할인한다 그래요.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숫자가 커지잖아요. 할인하고 할증한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할증 할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할증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할증 방식이나 여기서 하는 방식이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할인은 절대로 여기서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뭔 소리냐? 100만 원이 10% 할증되면 얼마라고요? 110만 원이요. 110만 원이 10% 할인하면 110만 원짜리 냉장고 10% 할인하면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야 돼요? 110만 원짜리 냉장고 10% 할인한다고 이렇게 써붙여 놨으면 99만 원 꺼내야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100만 원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 할증이 됐어요. 10% 할증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10% 할인됐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10%가 할증됐으면 10%가 할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잖아요.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현재 얼마하고 같다고요? 100만 원하고 같다고요. 근데 이걸 10% 할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90?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해버리면 99만 원 되잖아요. 그럼 현재 100만 원이 분명히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같다 그래 놓고는 1년 뒤에 110만 원을 10% 할인하면 99만 원 되면 99만 원하고 100만 원 같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할인은 10%를 계산해서 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할증은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합니다. 곱셈. 할인은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을 해요. 나눗셈. 이걸 꼭 지켜야 돼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하고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올 때 곱셈을 해야 돼요. 얼마를 곱했어요? 1.1을 곱했어요. 1 플러스 0.1. 지금 할증률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10%는 숫자로는 0.1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퍼센트 계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주에 퍼센트 말씀드렸었죠. 퍼센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숙제를 안 냈죠, 제가. 퍼센트 계산 10개를 해와야 된다, 이렇게. 자, 1.1을 곱셈해서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는요, 다시 1.1을 또 곱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1.1을 2번 곱하는 거예요. 2년 후까지는. 그럼 결국 여기까지는요, 1.1을 10번 곱해야 됩니다. 자, 요 지수 뜻을 아시죠? 지수 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반복해서 10번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1.1의 10제곱은 요건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2.594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약 2.5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년 후에는 약 250만 넘는다 이 말이에요. 2.5배 넘는다 이 소리가. 그러니까 10%로 할증되면 이 말이에요. 매년 10%로 할증되면은 10년이 되기 전에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돼버리면은 약 2.6배가 되는 2.6배, 2.594. 됐습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10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어떻게 했어요? 1.1을 계속 반복해서 곱해가지고 왔죠. 그럼 여기서 저리 갈 때는 계속 나누기해서 가는 겁니다. 나누기.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1.1에 10제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는 100 곱하기 1.1에 10제곱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죠? 나누기 어떤 수는 곱하기 역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숫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 숫자도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한 3년 정도까지는 직접 계산해요. 3년 정도까지는 직접 계산하는데 나누기를 3번 하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넘어서는 거는 문제에서 준다고 숫자를. 요 숫자를. 그러니까 아까 이 공식이 한 3년까지는 이 공식이 필요하다고요. 3년까지는 직접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 플러스 0.1의 세제곱 1 플러스 0.1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그보다 초과되는 건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이 숫자를 알려줘요. 방금 1.1의 10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죠? 2.594라고 그랬죠? 이 숫자는 2.594분의 1이잖아요. 그 숫자는 약 0.3855거든요. 이런 숫자를 친절하게도 계산해서 알려줘요. 친절하게도 계산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표가 있어요. 표가. 왜냐하면 이게 항상 10%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10년일 리도 없죠. 이게 1% 20년이 될 수도 있고 5%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숫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표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표까지 찾을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다 이런 표를 찾아요. 여기가 표가 있고요. 퍼센트가 있고 여기가 기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 10년 여기 10년 여기 가다 보면 퍼센트가 10%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10%. 그래서 찾아가면 어떤 숫자가 있다고요? 2.594라는 숫자가 있다고요. 근데 요 0.3855도 다 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0.3855도 이렇게 표가 있어요. 여기 기간, 여기 퍼센트, 여기 가다 보면은 몇 년이 있고요? 10년이 있고요. 여기 가다 보면은 몇 퍼센트가 있고요? 10%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0.3855가 있어요. 근데 요놈도 10% 10년이고 요놈도 10년 10%면 같은 위치잖아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요놈의 역수거든요. 지금 이게 표는 두 개가 달라요. 서로. 그럼 이 표의 이름과 이 표의 이름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표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시불 내가 계수표 그래요. 한 번 불입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 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일시불 현가계수표 그래요. 이거는 현재 가치를 줄인 말이고 이거는 미래 가치를 줄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도표로 나타낼게요. 자, 지금 현재 금액을 알고요. 미래 이 금액을 알고 싶어요. 미래 금액을 알고요. 현재 이 금액을 알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될까요? 일시불 내가계수표에서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돼요. 왜 공식을 외우지 마라 하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이 숫자를 줍니다. 근데 굳이 공식을 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표를 찾아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런 거를 모의고사에서 보면 그냥 예의상 틀려주세요. 모의고사니까 그냥 예의상 틀려주세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출제자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는 좀 이렇게 틀리는 것도 좀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틀려도 돼요. 다른 거 맞추면 된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안 틀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2천만 원이다. 지금 얼마 할까요? 이러는데 여기가 10년이다. 연간 10%다. 연 10%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0년 10% 일시불 현가계수표 갔더니만 0.3855 있구나.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0.3855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710 이렇게 되나요? (0.7710) 그럼 동그라미 3개니까 딴 하면은 77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 1, 2, 3, 4,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숫자 별만 맞추면 돼. 이게 7천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관계없고 이게 771만 원이 있고 7,720만 원이든 뭐든 간에 3, 5, 2가 있고 뭐 다른 숫자가 있으면은 이게 숫자 별이 안 맞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별만 맞으면 돼. 별만.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출제한 적도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7,710 77,100 이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별 보고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2천만 원에 약 40%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굳이 따지려고 할 필요 없이 2천만 원에 약 0.4니까 2천만 원에 40%면 약 800만 원, 800만 원 근처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렇게 찾으라고.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객관식에서는. 객관식에서는 계산 문제라 해도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뭔든지 아시겠죠? 대략 근사치에 가서 찾아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계산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 포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모두 6개 가치가 있어요. 6개. 6개의 화폐 시간 가치가 있는데 지금 다 하기는 벅차요, 사실은. 다 하기는 벅차고 일단 2개를 하는데요. 나머지 것에 대한 팁만 드릴게요, 팁만. 그 나머지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2가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일시불이죠, 공통점이. 일시불이잖아요. 예, 지금 얘네들이 다 일시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매기간 불입되는 게 있어요. 매기간.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게 매기간 불입되는 게 있어요.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게 매기간 불입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일시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시불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근데 요때 가면은 얘는 이자가 많이 붙어 있을 거고요. 여러 기간 동안 오니까. 얘는 얘보다 이자가 한 해 덜 붙어 있을 거고요. 얘는 이자가 안 붙어 있어. 마지막에 들어오는 애는 그냥 바로 들어오자마자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금액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매기간 받는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여러분들 520이라는 그 모토 아십니까? 모토 이게 그 광고 문구 520 안 들어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괜찮은가 보네. 520이 연금 복권의 모토예요. 500만 원을 20년간. 근데 그 복권 같은 거는 보통 먹고 살기 팍팍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요. 없는 사람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사는 사람들은 복권 잘 안 사요.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보니까 복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사는 분들은 여기 살기가 좀 괜찮은가 봐요. 그 500만 원씩 20년간 받을 거. 500만 원씩 20년간 받을 거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이 말이에요. 500만 원씩 20년이면요. 일단 12달이면은 6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20년이면 12억이거든요. 그냥 액면으로 따지면 12억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매달 받을 거를 그냥 원금만 합산하면은 12억인데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12억 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받는다고. 이제 미리 땡겨봤기 때문에. 근데 그 미리 땡겨받는 금액이 궁금할 때는 이 말이에요. 미리 땡겨받는 금액이 궁금할 때는 또 이런 표가 있거든요. 이런 표가. 그래서 이런 표가 모두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시불 표만 2개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표는 힌트를 드리자면은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언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초기잖아, 초기. 초기면 지금이 지금. 현재가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연금 현가 계수표가 있어요, 또. 자, 용어 차이가 이거 있죠? 조금 전에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였죠? 요거는 무슨 표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연금 현가 계수표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이때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500만 원씩 받을 거를 20년간 계속 적금 붙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찾을 때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할 때는 이름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연금
내과계수표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 내과계수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연금이죠, 연금. 이건 차이잖아요. 내과계수, 현과계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면 되잖아요. 내과계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거고요. 현가계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현가계수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불은 한 번밖에 불입 안 되잖아요. 연금은 여러 번 불입되잖아요. 둘 다 공통점이, 자, 나머지 것하고 함께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요것들은 모두 다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지난번에 저기서 계산한 게 나왔는데요. 한 8억 좀 된대요. 8억. 한꺼번에 받으면. 12억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으면 8억 정도 된대요. 요때 받으면은요. 12억보다도 더 많이 받겠죠. 이렇게 또 원금만 따져도 12억이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받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된다고요? 500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를 하면은 언제 값이 계산되고 현재 값이 계산되고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연금 내가 계수를 곱하면 미래 가치가 계산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뒤에 다른 것까지 하면 머리 아파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하고요. 남아있는 내용, 요거 사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남았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론도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